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남자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다들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겨울에는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게 일어난 사연을 제보하려고 해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특별한 사연이거든요. 주위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이렇게 용기 내어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재미있는 내용이거든요. 살면서 제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도에 있는 어느 작은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형과 누나가 있고 가난한 농부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우리 세대에 여유롭게 산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집은 특별히 더 가난했습니다. 집에 먹을 것도 없었고 잠을 잘 공간도 부족했거든요. 누나는 심지어 고등학교도 가지 못했어요. 공장에 가서 일해서 큰형의 공부를 할 돈을 마련했거든요. 저는 간신히 고등학교에 진학하긴 했는데 가난해서 제대로 공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부모님을 도와 밭일을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자란 저는 동네에서 같이 자란 속끝 친구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도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아내의 집은 더 가난했습니다. 얻는 사람들이 모여 결혼했으니 얼마나 형편이 안 좋았겠어요. 그때 우리 형은 결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고 누나도 결혼해서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가난해서도 오로지 장난밖에 모르던 부모님은 제가 결혼할 때가 되자 집을 사줄 형편이 아니라고 했어요. 형에게는 그래도 단칸방이라도 구할 돈을 줬는데 저는 그 돈도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아내와 저는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짓던 부모님을 따라 처음에는 우리 부부도 부모님을 도와드렸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와 아내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옛날 사람이라 아내에게 시집살이를 많이 시켰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딸인 누나한테도 차별했는데 아내한테는 더 심했습니다. 아무리 옛날 사람이라 해도 시집살이가 심하니까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런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내를 달래고 어머니를 진정시키느라 중간에서 참 많이 힘들었답니다. 형이나 누나는 따로 살아서 이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는 결혼하고 바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옆에서 정성껏 돌보았어요. 아내가 입덧이 되게 심해서 없는 살림에 여기저기 과일을 구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역시 그런 아내에게 구박도 하셨지만 최대한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어머니를 진정시켰어요. 아내는 무사히 아이를 낳았는데 성별은 딸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성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대놓고 아들이 아니라고 아쉽다고 하셨는데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 그냥 어떻게든 나가서 우리끼리 산다고 했더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으셨죠. 한편 아이를 낳고 저는 어떻게든 끝까지 우리 아내와 딸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아는 형님의 소개로 얼음을 배달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형님의 아내가 병에 걸려서 간호한다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생각보다 얼음 장사가 제 성격과 더 잘 맞았습니다. 농사보다 재밌어서 즐기면서 했더니 돈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딸과 아내를 보면 힘든 일이 생겨도 버텼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딸이 5살이 되자 이사도 가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얼음 장사를 시작하면서 돈을 꽤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형이 제게 돈을 많이 빌려갔어요. 아내가 알면 화를 내니까 아내 몰래 빌려주었는데 그 돈이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어요. 형,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나도 이제 힘들어. 우리 둘째 계획도 있고 앞으로 전영이 키우면서 돈도 많이 들 텐데 매번 이렇게 형한테 돈을 어떻게 빌려줘? 아니, 지금은 보증을 서달라고? 이거 우리 아내가 알면 큰일이야. 나도 싫으니까 보증은 안 돼. 야, 막내야, 가족이잖아. 너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모르냐?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니? 네가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잘 살잖아. 형이 너한테 부탁하는 거 이번이 마지막이야, 응? 형은 자식도 둘이잖아. 내 말이 그 말이야. 형은 자식도 2명이나 있는데 왜 자꾸 여기저기 돈을 쓰고 다녀? 그냥 한 직장 구해서 진득하게 다니란 말이야. 도대체 왜 그러고 다녀? 형은 제게 와서 보증을 서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런 형에게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그러자 형은 우리 부모님을 찾아가서 죽겠다고 협박하더라고요. 장남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은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이미 누나는 그런 형한테 질려 연락조차 하지 않던 상태였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제가 아내 몰래 이제껏 돈을 얼마나 줬는지 아냐고 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어요. 형수님까지 찾아와서 제게 보증을 서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형에게 보증을 결국 서줬다는 사실이랍니다. 그러면 안 됐는데 가족들이 저를 매일 찾아와서 괴롭히기도 하고 형이 제가 보증을 서지 않으면 죽겠다고 제 앞에서 기름을 몸에 부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때는 정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각서를 쓰고 보증을 섰습니다. 각서는 작은 부탁이라도 앞으로 살면서 절대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만약 이번 사업이 실패해도 그 뒤로는 나도 모르는 일이라고 딱 말했던 거죠. 그런데 그 각서는 결국 필요 없는 종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은 제가 선 보증을 통한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차게 말아먹었거든요. 그리고 제 원망을 다 듣기도 전에 형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잘 살던 저는 갑자기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원망할 대상도 사라졌어요. 아내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어안이 벙벙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랍니다. 부모님은 장남이 죽었다고 땅을 치며 우셨어요. 형의 죽음이 충격적이었는지 지병을 앓던 어머니도 하늘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집안은 말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도 집에 누워만 계시고 제 앞에는 빚이 그때 당시 억 단위로 있었습니다. 아내는 충격받아 쓰러져서 집에 누워 있었고 우리 딸의 나이는 겨우 5살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누나, 어떡해. 형수님이 조카들을 우리 집에 놔두고 연락이 안 돼. 나한테 하루만 봐달라고 하더니 그대로 도망갔나 봐.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어. 애들도 본인 엄마 어디 있냐고 우는데 이걸 어떡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막내야, 혹시 몰라서 말하는 건데 누나는 조카들 감당 못한다.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조카들을 어떻게 돌보니? 너도 지금 빚이 어마어마하잖아. 아내도 쓰러졌다며. 그냥 애들 보육원에 보내. 아무리 그래도 조카들을 어떻게 보육원에 보내? 얘네 겨우 10살, 8살이야. 내가 모르는 애들도 아니고 형의 자식이잖아. 물론 형은 너무 밉지만 이걸 어떡해. 바로 형수님이 조카들을 우리 집에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형수님은 제게 하루만 급한 일이 있어 봐달라고 하더니 그대로 사라졌어요. 연락처도 바꾸고 아예 친정집도 이사가고 사람 자체가 사라졌더라고요. 순식간에 어린 조카들까지 우리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내는 눈에 불을 켜고 반대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딸도 어떻게 키울지 막막한데 조카들이 무슨 말이냐고 했죠. 그런 아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조카들을 보육원에 보내거나 혹은 아픈 아버지에게 보낼 수도 없었어요. 일단 저는 사는 집을 팔고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했는데 조카들과 같이 사니까 집이라도 지켜야 했습니다. 아무리 얼음 장사가 잘 되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형이 죽으면서 알게 된 빚도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사채업자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도 했어요. 집안에 빨간 압력받지도 붙었습니다. 저는 창피함도 모르고 그냥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사채업자에게 빌기도 했어요. 어떻게든 일해서 갚겠다고 죄송하다고 빌었죠. 이 당시 아내에게 조카들과 딸을 맡기고 공장에 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장사는 아무리 일해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급한 돈이 필요했어요. 공장에서 저는 쉬는 날도 없이 잔업도 제가 나서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그러다 저에게 과로로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일단 너무 돈이 급했어요. 그렇게 몸을 갈아 일해도 빚은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집에 애가 셋이나 있으니까 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딸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조카들까지 키운다고 제 친딸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자 아내도 밖에 나가 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공장에서 일하고 아내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을 벌어도 다 사채업자들이 공장 앞에 가서 돈을 가져갔어요. 아무리 일해도 빚이 줄지 않자 안 좋은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남은 우리 딸과 아내 그리고 조카들을 생각하니 죽는 것도 민폐였습니다. 원래 아내와 저는 둘째를 낳을 생각도 했는데 그러지도 못했어요. 조카들과 같이 살면서 힘든 점도 아주 많았습니다. 특히 아내가 조카들을 미워한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우리 딸을 더 챙겼어요. 그런 아내를 당연히 저도 이해했지만 조카들이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조카들도 본인의 아빠가 죽고 엄마가 자기들을 버린 현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저도 딸처럼 생각하고 많이 돌봐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내와 저는 갈등이 참 많았어요. 당신은 본인 친딸이나 더 챙기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죽은 형의 자식들이 그렇게 소중하니? 그 형 때문에 당신 인생 망했잖아. 형만 아니었으면 우리 이렇게 빚이 생겼겠어? 진짜 당신은 속도 좋다. 나는 조카들 얼굴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아. 지금도 그렇고. 나도 형이랑 형수를 생각하면 너무 싫고 미워. 만약 형이 살아있었다면 내가 형을 죽였을 거야. 그런데 여보,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 조카들이 형한테 그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애들은 안타까우니까 그렇지. 안타깝다고? 나는 우리 딸이 제일 안타까워. 남의 새끼들 안타깝다고 챙기다가 내 새끼가 굶어 죽게 생겼잖아. 난 이제 우리 딸만 챙길 거야. 당신 조카는 알아서 챙겨. 어차피 나랑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들이야.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더 많이 일할 테니까 너무 그러지 마, 응? 내가 다 잘못했어. 보증을 안 섰어야 하는 건데 어리석었어. 이런 나를 용서해줘. 내가 평생 잘할게. 아내는 제게 그렇게 말했어도 막상 조카들에게 매몰차게 밥을 주지 않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겉으로만 저러고 속은 여린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다행히도 조카들과 우리 딸은 자기들끼리 문제가 없었어요. 조카들도 남의 집에서 사는 게 눈치가 보이는지 착했고 우리 딸은 원래 성향 자체가 순합니다. 자라면서 한 번도 사고를 친 적도 없었고 오히려 그 없는 형편에 학교에서 반장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도 제 자식인 우리 딸이 조카들보다 사랑스럽고 아끼게 되는 것은 당연했어요. 하지만 조카들이 죄가 없으니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했던 거였죠. 아무튼 이렇게 아이들이 모두 학생이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또 터지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야근까지 하고 새벽에 집에 갔는데 아내가 깨어 있었어요. 원래 아내는 식당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그 시간에 자고 있어야 했거든요. 아내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보였는데 절대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물어도 아내는 그저 제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씁쓸해 보이기도 하고 복잡한 얼굴인 아내를 보고 의아했습니다. 혹시 애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냐, 친정에 어떤 사건이 있냐 해도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저를 바라보더니 그냥 자자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뒤로 아무렇지도 않게 평상시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저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렇게 행동했던 이유를 저는 1년 뒤에 알게 되었어요. 그날도 저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장 사장님이 저를 찾았습니다. 너무 급해 보이는 얼굴에 제가 오히려 진정시켜야 했어요. 사장님은 저를 보더니
빨리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했더니 아내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순간 저는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장비도 놓치고 일단 정신없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마구 떨리고 호흡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저를 사장님이 직접 차를 태워 병원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딸이 아내 옆에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런 딸을 달래면서 의사에게 도대체 우리 아내가 무슨 원인으로 이랬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위암 말기입니다. 이 정도면 환자분이 상당히 힘드셨을 텐데요. 평소에 눈치채지 못하셨나요? 이 상태가 될 때까지 어떻게 참았는지 의학적으로도 신기할 정도예요. 유감이지만 지금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된 상태입니다. 항암을 한다고 해도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네? 선생님, 어떻게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어떻게든 돈은 마련할게요. 우리 아내 평생 저 때문에 고생만 했단 말이에요. 선생님, 제발요. 제발 우리 아내를 살려주세요. 저도 안타깝지만 지금은 정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이에요. 환자분이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보다 집에서 편히 쉴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는 우리 아내가 위암 말기 환자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치료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혼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껏 몰랐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야 왜 아내가 1년 전에 밤에 깨어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제게 일부러 말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암에 걸려서 몸이 아픈데도 식당에 가서 1원이라도 더 벌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또 암을 치료하려면 병원비도 들잖아요. 그 돈이 아까워서 아파도 혼자 참았다는 것을 알자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공장도 안 나가고 집에서 소주를 물처럼 마시면서 혼자 엉엉 울었어요. 나중에 딸이 제게 말하길 아내가 종종 아파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냐고 그러면 절대 아픈 게 아니라고 딸한테 그랬대요. 혹시라도 식구들이 눈치챌까봐 일부러 숨긴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이 뭐라고 아내를 저렇게 힘들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깨어나자 제가 왜 말을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희미하게 웃으면서 본인은 다 괜찮다고 했어요. 아픈 것은 견디면 되고 치료할 수 없으면 죽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병원비보다 조카들과 딸의 한 끼가 더 소중하다고 하는 말에 저는 아내를 원망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나는 당신이 없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지 감도 오지 않아.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힘든 일만 시켰는데 어떻게 손도 못 써보고 죽으면 어떡해. 여보, 내가 너무 미안해.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애들 아직 다 미성년자야. 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 슬퍼하지 말고 아이들 키워. 우리 애들 착하잖아. 말썽도 안 피우고 우리 딸은 공부도 잘하는 거 알지? 당신 힘들어도 버텨. 그리고 나 사망보험금도 들어놨어. 그러니까 그걸로 애들 키워. 돈이 뭐라고, 이게 뭐라고. 보험금이 뭐가 중요해. 차라리 내가 그냥 잠도 안 자고 일할게. 보험금으로 애들을 키우라고? 나는 내가 죽어도 이래도 좋으니까 당신하고 살고 싶단 말이야. 여보, 그만해. 나는 진짜 괜찮아. 내가 일부러 그렇게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행복하게 살아. 알겠지? 나는 당신이 제발 행복했으면 좋겠어. 당신은 착한 사람이야. 아내는 저 몰래 사망보험금도 들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병원에 실려가고 몇 주 지나지 않아 하늘로 가게 되었어요. 장례식장에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오셨는데
장모님은 저를 마구 때리면서 원망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장모님께 아무 말도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슬펐고 또 죄송했습니다. 장모님은 아내가 떠나자 조카들을 당장 내보내라고 하셨어요. 조카들이 장례식장에 있었는데 조카들에게 무슨 낯짝으로 같이 사냐고 원망하셨습니다. 장모님은 조카들 때문에 당신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셨어요. 남의 집 자식을 키우느라 아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많이 했다고 주장하셨죠. 그런 장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장모님이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형이 죽고 나서 되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 너무 지칠 대로 지쳐서 다 놓고 어디로 떠나고 싶더라고요. 아내까지 옆에 없으니까 삶의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제게 가장 힘이 되어준 것은 우리 딸이었어요. 우리 딸은 제 자식이지만 진짜 예쁘게 생겼고 마음씨도 착합니다. 이런 딸이 제 자식이라는 것이 신기할 정도예요. 딸이 특히 아내와 똑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저는 아내가 죽고 딸과 더 애틋해졌습니다. 또 애틋해지게 되는 사연이 하나 발생했어요. 바로 연락이 끊겼던 형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조카들의 나이가 둘 다 고등학생이었는데 형수는 거의 10년 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제게 조카들을 데리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황당해하는 제게 형수는 돈이 많은 사업가와 재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많아 자식을 못 가질 것 같으니 예전 남편인 우리 형과 낳은 조카들을 데리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기가 막히기도 했습니다. 조카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조카들은 자기 엄마를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내심 제가 10년을 키웠는데 바로 부자가 된 엄마를 따라간다는 조카들의 말에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조카들과 딸을 구분하지 않고 진짜 최선을 다해 키웠거든요. 고민조차 하지 않는 모습에 서운하기도 했지만 조카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게 더 나은 결정으로 보였습니다. 부잣집에서 행복하게 여유롭게 사는 것이 좋으니까요. 또 조카들도 아무리 우리 부부가 잘해줬어도 남의 집이니까 눈치가 보이기도 했을 거예요. 조카들을 보내는 것은 저도 동의했지만 형수에게 섭섭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도 형의 빚을 다 갚지 못했던 상태였어요. 조카들을 10년 동안 돌봤으면 성의 표시라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형수는 제게 그 어떤 돈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형이 남긴 빚을 아직도 갚고 있다고 했더니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갚아달라고 조카들에게 키웠던 돈도 있지 않냐고 했더니 제게 돈에 미친놈이라고 욕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부자인 사업가를 만나 재혼하면 저는 미안해서 사람 대 사람으로 빚을 갚아줄 것 같거든요. 형수는 제게 1원도 주지 않고 심지어 그동안 아이들을 돌봐줘서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참 속으로 속상하기도 하고 인생이 허망했어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건지 안타까웠습니다. 아내가 떠나면서 이 모든 일이 차례대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니 이 세상에는 딸과 저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였고요. 우리 딸은 정신없는 와중에도 혼자 열심히 학교에 다녔어요. 아직 중학생이라 어린 나이였는데 혼자 일어나서 밥을 차려 먹고 교복도 빨아서 입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질 텐데 그 어린 딸은 오히려 저를 달랬어요. 공허함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던 제가 밥도 먹지 않고 누워있자 딸은 저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밥과 반찬을 만들었으니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딸에게 집안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실제로 저는 제가 부모니까 당연히 빨래와 청소 그리고 요리를 하는 것이 맞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하고 오면 딸은 자기가 다 알아서 집안일을 해놓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꼼꼼하고 야무진 우리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아내를 닮았 딸은 정말 손끝이 야무졌어요. 저는 아내가 떠난 마당에 딸을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딸이 잘 때 혼자 몰래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죠. 혼자 딸을 키워야 하니 공장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대신 성실한 저를 매우 좋게 봐주신 사장님이 목수일을 제안해 주셨어요. 아는 형님이 목수일을 하는데 거기 가서 배울 생각이 없냐고 했죠. 마침 조카들은 형수가 데리고 갔으니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목수 형님의 작업실에 가서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빚도 갚고 혼자 딸을 키우면서 몇 년이 흘렀어요. 딸은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고 진학 상담을 위해 학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기분 좋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아버님이 혼자 키운다고 하셨는데 어쩜 이렇게 잘 자랐을까요? 지금도 반장이고 학교에서 교우 관계도 너무 좋아요. 선생님들께서도 어찌나 예의 바른지 다들 탐내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적도 우수해요.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가 교대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데 충분히 갈 성적이 됩니다. 아, 그래요. 사실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사교육도 시켜주지 못했어요. 항상 그게 너무 미안했는데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뿌듯하네요. 선생님,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딸 끝까지 잘 봐주세요.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입시는 모르겠어요. 그건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성적도 충분하고 수시로도 갈 수 있습니다. 혼자 키우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딸이 이렇게 훌륭하니 얼마나 자랑스러우세요. 우리 딸은 제가 공부에 신경을 써주지 못했는데 성적이 매우 좋았어요. 사교육을 시켜주지 못했던 것이 너무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알아서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으로 성적을 높게 유지했습니다. 그런 딸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돈을 갚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딸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했거든요. 제가 딸에게 미안하다고 하면 우리 착한 딸은 미안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딸은 심지어 대학도 장학생으로 합격했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등록금은 현실적으로 참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장학생으로 입학하니 부담이 줄어 고마웠습니다. 심지어 딸은 대학생이 되자 바로 과외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본인을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이제 성인이니까 자기 살 길은 알아서 찾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혼자 몰래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딸은 대학생 내내 제게 이론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학 때는 학원에서 열심히 일해서 제게 용돈도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제가 전생에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딸을 만났나 싶었어요. 아내가 있는 납골 땅을 찾아 우리 딸의 자랑을 마구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딸이 이렇게 혼자 잘 크면서 아내가 더욱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딸이 대학생이 되자 저는 드디어 형이 제게 남긴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빚이 더 없다는 것을 알고 저는 딸을 끌어안고 처음으로 딸 앞에서 울었어요. 딸은 제가 울자 본인도 울었습니다. 우리 둘이 살면서 참 고생이 많았거든요. 돈이 부족해서 저는 굶기까지 했을 정도였어요. 수도세가 밀려서 물이 안 나왔던 적도 많습니다. 그러면 딸은 공중 화장실에 가서 씻어야 했어요. 교복도 남들은 예쁜 외투를 입는데 우리 딸은 딱 겨울 잠바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미안했고 아직도 한이 맺혀 있을 정도예요. 공부하느라 예민할 텐데 이사도 몇 번이나 갔는지 몰라요. 이런 비참한 상황에도 엇나가지 않고 혼자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한 딸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임용고시를 보고 합격해서 선생님이 되었어요. 해준 것도 없는데 혼자 저렇게 잘 자란 딸을 보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빚은 없었고 딸도 직장인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여유로운 환경은 아니었어요. 특히 제가 공장에서 쉬지 않고 일하기도 했었고 또 묵수로 일하면서 어깨가 다쳐서 병원비가 많이 나갔거든요. 저는 절대 딸에게 돈을 요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목수 일하면서 번 돈으로 충당했어요. 딸이 명절과 생일 때 돈을 챙겨주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 소원이 있다면 바로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또 속으로 드는 생각은 제가 혹시라도 우리 딸에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결혼할 때는 본인도 중요하지만 집안이 중요하잖아요. 가난하고 아내도 없이 혼자 사는 저를 과연 어떤 사위가 좋아할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교사로 일하고 몇 년이 지나자 결혼할 상대라고 어떤 남자를 데려왔어요. 제게 인사시키고 싶다는 말에 저는 며칠 전부터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긴장이 심하게 되어 소화도 되지 않아 소화제까지 사 먹었어요. 딸은 그 모습을 보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뭘 그렇게 긴장해.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 내 남자친구야. 아빠가 왜 긴장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나랑 결혼해서 평생 살 사람이니까 아빠가 꼼꼼히 봐. 나는 우리 아빠가 반대하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아빠가 가난하고 또 가진 게 없으니까 미안해서 그렇지. 듣기로 사위가 될 사람의 직업도 변호사라며 바깥 사돈도 변호사라 돈이 많다고 하던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괜히 위축되네. 아빠,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소화제까지 먹을 정도로 긴장하면 어떡해. 나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가난하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살기 싫어. 우리 아빠, 내가 이제 호강시켜줄게. 알았지? 사위가 될 사람은 직업이 변호사였습니다. 딸은 지인 소개로 만났다고 했어요. 사실 제 딸이지만 우리 딸이 직업도 좋고 무엇보다 정말 예쁘게 생겼거든요. 인기가 많은 것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변호사를 만나 결혼한다고 하니 저도 기뻤습니다. 딸이 고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은 제가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렇게 사위를 처음 봤는데 사위는 생각보다 훤칠하더라고요. 직업이 좋아서 그런가 인상도 좋았고 돈도 많아 보였습니다. 처음 본 사위에게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고 우리 딸을 평생 행복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거면 바랄 게 없었거든요. 사람이 좋아 보이는 사위를 보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딸도 예비 시댁의 인사를 갖고 그렇게 순조롭게 결혼 진행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제게 파혼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니까 예비 시댁에서 무리하게 혼수와 예단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무려 종이에 목록을 만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 보자고 하니 딸은 이미 찢어서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런 집에 시집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됐다고 제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고 딸은 본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에게 연락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구 욕하는 말을 방문에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딸의 말을 들어보니 예비 시댁에서 원하는 금액이 생각보다 매우 크기는 하더라고요. 그 돈을 줄 수 없는 제 현실이 너무 싫었습니다. 자괴감이 들고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형에게 보증을 서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비참한 기분이 들지 않았을 텐데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살면서 보증에 관한 후회를 수도 없이 했는데 이날이 제일 크게 후회한 날이었어요. 그래봤자 이미 죽은 형은 말이 없었지만요. 그리고 저는 딸이 그 사위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대학생 때 만났던 남자친구도 누군지 알고 있는데 그 친구들을 만날 때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바랐던 저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정을 같이 일하는 목수 형님께 말했더니 선뜻 돈을 빌려준다고 하셨어요. 저랑 몇 년 동안 일하면서 정들기도 했고 제가 일을 잘하니까 주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우리 딸의 결혼 선물이라고 하셨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딸에게 가서 예단과 혼수 비용을 제가 대준다고 했어요. 그러자 딸은 아빠가 어디서 돈을 구했냐고 묻더라고요. 사정을 다 설명하자 딸은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고맙다고 아빠가 최고라고 했습니다.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역시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딸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과 둘이 살았던 기간이 길어 눈빛만 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무리하게 혼수와 예단을 준비하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원래 상견례를 먼저 하고 혼수나 예단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예비 사돈의 일정이 너무 바빠서 그렇게 된 거였어요. 아무튼 상견례 자리에는 저 혼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없기도 했고 누나랑은 이미 연락을 끊긴 지 너무 오래라 연락할 수도 없었어요. 사위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우리 쪽이 쪽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걱정했습니다. 역시나 저는 전날부터 긴장되어 청심환까지 먹은 채로 나가게 되었어요. 예비 사돈을 처음 본 소감은 두 분이 다 기가 굉장히 세게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바깥 사돈은 변호사였는데 누가 봐도 전문직인 것처럼 보였어요.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에서 만났는데 분위기가 참 어색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라서 열심히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직업이 목수라고 하자 예비 사도는 제게 작업을 의뢰해도 되냐고 하셨어요. 실력이 부족하지만 맡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안 그래도 우리 딸이 결혼하니까 선물로 장식장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사돈께서 원하시는 작업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맡겨주세요. 원하는 거 많습니다. 하하. 제 사무실에 있는 책상하고 책장이 오래되었거든요. 안 그래도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어요. 또 우리가 별장이 하나 있는데 그 별장에 공사가 필요해요. 마침 사돈이 목수니까 사돈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같이 일하는 형님이 실력이 매우 좋아요. 그 형님하고 작업하면 반드시 사돈께서 만족하실 겁니다. 만약에 정말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하하하하. 저는 저 말이 그냥 형식상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직업이 목수니까 그냥 예의상 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별장을 수리하는 거는 상당히 큰 공사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상견례를 하고 정확히 이틀 뒤에 사돈에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진짜 별장을 맡기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별장 수리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제가 같이 일하는 목수 형님께 이런 의뢰가 들어왔다고 하니 형님은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별장도 제가 생각했던 크기보다 훨씬 규모가 컸어요. 그래도 제 사돈이니까 값을 많이 깎아서 책정했습니다. 저도 이런 형님에게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그 공장은 규모가 커서 일하는 사람도 많이 써야 했습니다. 어차피 딸과 사위의 신혼집 문제로 결혼식은 1년 뒤에 할 예정이라 그 전까지만 끝내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어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예비 사돈의 별장이니까 특별히 더욱 신경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이거라도 해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원래 직원들에게 절대 작업으로 뭐라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무조건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욕심을 부렸습니다. 같이 일하는 목수 형님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냐고 의문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딸의 시댁이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최상의 상태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몇 달이 걸려서 별장 공사가 완성되었어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하나같이 입을 모아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봐도 흠잡을 곳이 전혀 없었어요. 사돈에게 완성되었다고 하자 직접 별장을 보러 왔습니다. 그때 사위와 우리 딸도 왔는데 다들 너무 예쁘다고 입을 모아 칭찬했어요. 그래서 내심 속으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딸도 제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해낼 줄 몰랐다고 집에 와서 입이 닳도록 칭찬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우리 딸의 인정을 받으니 기분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우리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쉬는 날도 없이 예정보다 빠르게 완성했잖아. 원래 받기로 한 날짜보다 지금 너무 늦어서 직원들이 일당도 줘야 하는데. 형님, 죄송해요. 안 그래도 제가 사돈에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저번에 혼수에 보태라고 돈도 주셨는데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저도 공사가 마무리됐으니까 바로 보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다름이 아니고 바깥 사돈이 대금을 입금하지 않았어요. 제가 서비스로 책장도 만들어줬는데 도저히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금액을 사전에 알려줬고 사돈도 이 가격이면 너무 괜찮다고 했거든요. 제가 혼자 일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직원들과 같이 일하던 형님도 있어서 반드시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거래처도 아니고 딸의 시댁이니까 말하기가 선뜻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주지 않길래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돈을 주지 않더라고요. 딸에게 먼저 말할까 혹은 사돈에게 먼저 말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때 혼자 소가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딸의 결혼식이 어느덧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까지 사돈은 제게 돈을 주지 않았어요. 같이 일하던 직원들에게
손이 닳도록 빌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따로 사돈에게 연락하려고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할 때는 전화를 바로 받던 사돈이 공사가 끝나자 제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설마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딸은 결혼식 전에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식사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 날짜가 어버이날이었거든요. 저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돈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사돈은 저를 보고도 별장 대금에 관한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별장 얘기가 나오자 너무 훌륭하다고 칭찬하는데 돈 얘기는 없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해서 제가 돈을 달라고 하기도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더 지체할 수는 없었어요. 저 혼자만 고생한 거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좋은 분위기에서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사돈. 그런데 대금은 언제 주실 건가요? 하하하. 이게 저 혼자 일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도 같이 일해서요. 분위기가 이래서 조금 난감하지만 받을 것은 받아야 하니까. 하하하하. 아이, 섭섭하게 그게 무슨 소리세요? 우리 이제 가족인데 우리 사이에 무슨 돈을 받아요? 가격도 얼마 되지도 않던데. 아이, 그 돈이 뭐라고 이 좋은 날의 분위기를 망쳐요. 아이, 참 입맛 떨어지네. 죄송합니다. 저도 안 그래도 혼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아, 됐어요. 그 돈이 뭐라고 이렇게 사람을 무안하게 해요? 아, 왜요? 내가 안 줄 것 같았어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아, 줄게요. 내가 지금 줄 테니까 계좌 불러요. 아니다, 내가 뽑아야겠네. 제가 힘들게 얘기를 꺼내자 사돈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게 대놓고 비아냥거리면서 그 돈이 뭐라고 이러냐고 하더라고요. 순간 너무 창피하고 딸에게 미안했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민망할까 생각하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딸의 표정도 살피지 못하고 숙인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돈은 본인이 돈을 뽑아서 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위가 말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우리 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딸이 사돈에게 죄송하다고 하는 줄 알고 고개를 더 숙였어요. 하지만 딸은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딸은 제게 고개를 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비 사돈의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그런 딸의 행동에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딸을 지켜보았어요.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딸의 행동을 보고 경악했어요. 저는 처음에 딸의 행동을 보고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답니다. 짝 소리가 들리고 어안이 벙벙한 저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바로 우리 딸이 돈을 가지러 가겠다는 예비 사돈의 뺨을 올려 붙인 것이었습니다. 딸의 행동을 보고 그 공간에서는 순간 정적이 흐르고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몇 초 뒤에 사돈이 뺨을 부여잡더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사돈이 소리를 지르자 사위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가갔어요. 예비 사돈은 뺨을 맞았다고 아프다고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덩치도 큰 양반이 저러니까 좀 웃기긴 하더라고요. 그러자 우리 딸은 그런 사돈에게 맞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어? 미쳤냐고? 네가 감히 나를 때려? 어? 이 망할 놈의 집구석. 역시 가난한 놈들은 이래서 안 돼. 거지처럼 자라서 배운 게 없네. 내가 가르치는 초등학생들도 가난하다고 사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아요. 지금 며느리 앞에서 사돈을 무시하고 싶어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성실하게 나 키웠는데 네가 뭐라고 우리 아빠를 무시해? 어? 너? 야, 너 미쳤어? 어? 아들, 뭐 이런 거지 같은 년이 좋다고 결혼해? 여보, 경찰 불러. 나 폭행죄로 고소할 거야. 나도 너 같은 몰상식한 애비가 있는 집에 시집 못 가. 경찰? 그거 반가운 소리네.
당장 불러. 우리 아빠한테 돈 안 줬던 거 내가 고소할 거야. 부르라고 이 미친 인간아. 다른 사돈이 소리를 지르자 본인이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식당 직원들이 달려와서 말리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위가 중간에서 사돈과 딸을 말리느라 고생하더라고요. 딸은 당장 우리 아빠에게 사과하라고 사돈의 멱살까지 잡고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딸이 원래 저런 성격이 절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순했고 또 너무 착해서 아내와 제가 진심으로 딸이 어디 가서 사기당할까봐 걱정했습니다. 다정하고 세심하고 조용한 편이었고 학교에서도 한 번도 사고를 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착하고 공부를 잘하는 딸이 있다는 것을 부러워하셨죠. 저는 그래서 딸의 행동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저게 과연 내 딸이 맞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우리 딸이 저를 위해 저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상당히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결국 직원들의 신고로 경찰이 오긴 했습니다. 예비사도는 본인이 변호사라 진심으로 우리 딸을 고소하려고 했으나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비사위가 우리 딸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자기 아버지에게 만약 우리 딸을 폭행죄로 고소한다면 평생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말했대요. 사실 원래도 사위가 우리 딸에게 만나달라고 사정해서 만났던 거였어요. 딸이 직업도 좋고 워낙 얼굴이 예뻐서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비사위는 어떻게든 파혼을 막으려고 애썼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고 울기도 했을 정도였어요.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돈을 안 줬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행동을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 네? 제가 결혼하면 부모님과 인연을 끊겠습니다. 야, 다시 한 번 더 찾아오면 나 그때는 경찰에 신고할 거야. 지금 너희 아빠 이미 죄 많은 거 알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변호사가 그래도 되냐? 나는 애초에 너희 집은 돈도 재벌도 아니면서 우리 집 깔보는 거 마음에 안 들었어. 우리 딸은 그런 예비사위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사위가 아무리 빌어도 냉정하게 거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예식장에 전화를 걸어 다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예비사위는 그러면 신혼집은 어떡하냐고 바보처럼 울었어요. 물론 우리 딸이 그건 알아서 퇴치했습니다. 야무지게 혼수는 다 빼서 우리 집의 낡은 가전제품과 바꿨어요. 어차피 아무도 안 쓴 새 제품이라 저는 이득이었습니다. 딸은 예비시댁이 돈이 많은 것은 좋았지만 재벌도 아니면서 너무 잘난 척하는 것이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은근히 돈으로 저를 무시하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빴대요. 결혼은 현실이고 아무리 경제력이 중요하다 해도 저를 무시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화를 내면서 어떻게 아빠를 무시하는데 본인이 가만히 있겠냐는 딸을 보고 저는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런 딸의 마음을 듣고 저도 일부러 그래서 아빠도 꾹 참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돈이 뭔지 이렇게 우리를 울게 만드는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딸은 우리가 너무 돈으로 고생하며 살아서 적어도 결혼해서 돈으로 고생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죽은 아내가 그렇게 생각났습니다. 결국 그날은 딸과 저랑 둘이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래도 바로 다음 날에 딸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한 번 아니라는 마음을 먹으면 단호한 딸을 보고 저는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알아서 훌륭하게 자라주어 고마웠어요. 아주 든든한 딸 덕분에 저는 돈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웃겼던 것은 예비사돈이 돈을 안 주겠다고 처음에 고집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변호사가 저래도 되는 건가 속으로 의심스러웠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변호사 아닌가요, 여러분? 아무튼 딸 덕분에 돈도 돌려받아 직원들에게 돈을 주고 나니 뿌듯하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 때문에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에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딸은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혼수 때문에 시댁과 갈등이 있었을 때도 딸도 속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워낙 예쁘게 생긴 탓에 의사인 남자친구를 새로 만나게 되었답니다.
변호사 집안보다 의사 집안이 돈이 더 많은 거 아시죠? 이번에도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는데 예전 사위랑은 달리 우리 딸을 공주님처럼 대해준다고 하네요. 딸은 제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미리 말했어야지 왜 혼자 끙끙 앓았냐고 뭐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 목수형님은 아주 크게 웃더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입니다. 우리 딸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인생 살면서 행복하고 뿌듯한 일도 있었네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남은 인생 딸과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사연 봐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준비 중인 아주 평범한 여자입니다. 아직 예비 신부라는 표현을 쓰기엔 스스로가 낯간지럽네요. 남자친구와 처음 사귀게 되었을 때는 설마 얘랑 결혼까지 갈 줄 상상도 못했어요. 겹치는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았는데 맨 처음에는 사귈까 말까 고민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진지하게 작정하고 시작한 연애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제가 남자친구랑 만나는 교제 기간이 길어지면서 결혼을 염두에 두게 된 것은 저보다 저를 더 걱정해주는 사람인 것을 알아봐서입니다. 저도 그렇게 제 자신의 건강이나 상황을 걱정하면서 살아온 적이 없었는데 남자친구는 항상 저를 우선순위로 두고 생각해 주었어요. 밑으로 여동생만 둘 있는 남자친구. 그래서 그런 건지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여자를 아껴줄 줄 알고 위해줄 줄 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기 여동생들하고 엄청 가깝고 친하진 않다고 말은 하는데 사이가 꽤 좋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눈에는 여동생들이 늘 어리되 어리게 보인다면서 오빠로서 걱정 근심인 모습도 자주 봤고요. 이런 면모들이 저에게는 다정다감하고 또 아기자기하게 다가왔어요. 여담이지만 본의 아니게 연애마다 연상을 만났었는데 처음 동갑이랑 사귀니까 재미도 있었어요. 공감대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유행하는 코드도 서로 공유가 잘 되니까 즐거운 순간이 많았어요. 역시 지내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말이 통하는 사람, 대화가 이어지는 부분이 관계에서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남자친구는 이런 면에서 저에게 아주 좋은 만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던 거죠. 남자친구는 여동생만 둘인데 저는 또 언니만 둘인 집입니다. 언니 2명 다 결혼했어요. 저희 집이 나름 딸부잣집이라고 할 수 있네요. 제가 언니들하고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제가 그래서 조카만 5명인데 큰언니네 첫째인 큰조카가 벌써 중학생입니다. 큰언니랑 작은언니는 꼴랑 2살 차이예요. 네, 제가 좀 늦둥이인 축에 속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부모님 연세가 많으시죠. 아, 한 분은 만약 지금 살아계셨다면 이라는 가정입니다. 엄마는 야속하게도 저희 남은 가족들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저 대학 입학하고 가장 혈기왕성했던 시기였는데요. 여름에 교회 사람들하고 저기 멀리 전라도 시골 동네에 봉사 간 일이 있었어요. 아픈 저희 엄마 꼭 낫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거기서 했었죠.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하루 종일 어린애들과 씨름하고 놀아주면서 활동하느라 너무 피곤해 골아 떨어졌었는데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사방이 온통 조용하고 어둑한데 어딘가 스산했어요. 화장실도 안 가고 싶은데 눈이 떠지다니. 기분이 영 이상해서 다시 잠들기 위해 눈 감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희한하게 눈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정말 이상했어요. 전 그때 제가 봉사활동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감동이 밀려와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일정 끝나고 저 다시 올라오고 바로 그 다음날 엄마의 상태가 악화되었어요. 모두가 방심하고 있던 시기였기에 속수무책이었네요. 갑자기 나빠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 시기에는 엄마의 컨디션이 항상 괜찮았거든요. 저희 가족들 모두 은연중에 엄마가 병원의 예상보다 더 오래 사실 거라고 해서 그때 기대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모두가 충격적이라고 할 만큼 엄마의 상태가 정말 한순간에 나빠졌어요.
엄마의 마지막이 남들보다 일찍 정해져 있다는 것은 가족들 모두가 진작 알고 있었지만 막상 상황이 닥쳐오니까 혼란스러웠죠. 엄마는 유방암으로 긴 투병 생활을 이어온 분이었어요. 그래서 언니들하고 저도 전부 지금까지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받는 편입니다. 외가에 엄마의 형제로는 외삼촌과 이모가 계시는데 두 분 다 갑상선 쪽에 문제가 있어요. 이모는 유방 초음파에서 작은 종양이 발견되어 정기적으로 관찰 중이고요. 저희 추측으로는 아무래도 외가 쪽 관련 병력이 내려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친가 쪽에는 가족 병력이 일체 없어요. 저희 엄마가 처음에 암이 유방에 생겼는데 돌아가실 때는 폐에 물이 가득 차서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숨이 막혀와서 자가호흡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암이 폐로 전이가 되었던 거예요.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으나 그래도 저희 가족들 모두 애써 웃으면서 지냈습니다. 엄마에게 남은 시간 동안 좋은 기억만 안겨드리고 싶다는 욕심들이 가득했죠. 특히나 언니들이 애를 많이 썼어요. 엄마가 손자, 손녀들을 정말 많이 예뻐하셨거든요. 제 눈에도 예쁜 조카들이었으니 엄마 눈에는 더 소중하게 비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저 예뻐하신 것만 했을까 싶네요. 네가 아직 어린데 아직도 애기 같은데 엄마가 네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먼저 가려니까 눈에 밟힌다. 어떡하지?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제가 정말 엉엉 울었었죠. 만족스러운 인생 살다가 떠난다고 살면서 나빴던 순간들보다 좋았던 순간들이 훨씬 많았기에 행복한 삶이었으니 미련이라 남기지 않겠다고 허심탄회하게 그러셨던 엄만데 단 하나 저를 더 지켜보지 못하고 떠나야만 한다는 게 아쉽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결혼을 할는지 애는 낳을는지 너무 궁금한데 엄마가 좀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도 되지? 우리 이쁜이 막내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싶은데 안 되나 봐. 이젠 안 될 것 같아. 가까이서 보기엔 이제 엄마가 너무 힘이 드네. 떠나던 당일에도 제 얼굴을 손으로 어루만져주며 배시시 웃으셨던 엄마는 정말 저의 엄마지만 고운 표정과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아빠를 향해 말씀하시면서도 제 얘기는 빠뜨리지 않았고 강조를 하셨어요. 당신이 우리 막내 끝까지 지켜봐줘야 해. 결혼한다 그러면 꼭 좋은 사람하고 시켜주고 남 시선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막내가 정말 좋아한다는 사람하고 맺어주고 그러겠다고 약속해요. 산소주를 끼고 있음에도 숨이 가빠서 말씀하기 어려워하셨던 엄마의 마지막 유언 중 하나는 저를 잘 부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러니까 걱정 말라고 눈물로 엄마에게 답을 건네주셨죠. 엄마는 그 말씀하시고 나서 몇 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긴 병마와의 사투였지만 죽음이란 한순간에 덮쳐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랬어요. 저희는 외가 쪽이 더 잘 살았어요. 그래서 엄마도 유전적으로 병을 얻게 되신 것이지 환경이 못 따라줬다거나 자기 관리가 부족해서 힘들었던 건 아니에요. 친가는 원래 잘 쳐줘봐야 서민층이었다고 해요. 가난하진 않지만 풍족하게 살진 않는 정도였다네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께서 과감하게 허리띠 졸라매고 돈이 생기는 족족 자식들 교육에 몰빵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지원을 아끼지 않고자 하셨대요. 그런 판단과 투자는 성공이었죠. 큰아빠 댁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어서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부잣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중에 사업가의 길을 걸으셨던 큰아빠와는 다르게 저희 아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학문에 관심과 흥미가 쏠려 있었어요.
타고났기를 진득한 학구파여서 오랜 세월 교수직에 계셨습니다. 저는 저희 아빠가 교수라는 게, 제가 교수 딸이라는 게 늘 자랑스러웠고 자부심 또한 있었어요. 누구나 좋다고 여겨줄 만한 직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랑은 다르게 언니들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타고난 두뇌도 명석한데 집안의 기대까지 짊어지고 사명감으로 공부하셨던 아빠는 저희 언니들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릇이 작다는 이유로요. 저희 언니들의 증언에 의하면 왜 공부를 이 정도로밖에 못하는지, 어째서 공부 의욕이 강하지 않은지 이해할 수 없다고 아빠가 옛날에 엄청나게 혼을 내셨다고 해요. 이걸 왜 못하지? 왜 안 알아들지? 왜 끈기가 없지? 책상 앞에 앉으면 기본 3시간은 요지부동이어야 하는데 왜 이런 기본조차 못하지? 이런 걸 보니까 공부 못하는 병이라도 걸린 것이다. 이렇게 아빠는 언니들을 이해하지 못하셨고 답답해하신 거예요. 에휴, 잘난 아빠 만나서 여자라고 차별 안 하고 대학 공부 다 시켜주겠다는데 이런 귀한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둔한 정신상태들을 대체 내가 어떻게 개조해야 할지. 성적표 펼쳐놓고 언니들이 그 앞에 머리 숙이고 앉아있으면 아빠는 그런 한숨 섞인 잔소리를 늘어놓으셨다고 해요. 제가 그 시절에 당한 당사자였다면 정말 질려버렸을 것 같아요. 저는 워낙에 언니들하고 나이차가 심하다 보니까 저 학교 다닐 때는 아빠로부터 공부 잔소리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특히나 장녀라는 이유로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큰언니는 스트레스가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성인 돼서는 고삐가 풀려서 아빠한테 대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대요. 저는 그래서 큰언니를 항상 아빠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집에서 갈등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 이런 캐릭터를 인식하면서 커왔었네요. 그런 내막을 어렸을 땐 몰랐으니까요. 아빠는 나이가 드시면서 점차 유해지셨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간섭이나 지적을 안 하셨어요. 아마 언니들의 케이스를 보고 저 때부터는 마음을 달리하셨던 걸 수도 있죠. 아빠와 큰언니가 제대로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 섞인 앙금을 풀게 된 것은 엄마의 투병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더군요. 아빠나 큰언니나 둘 다 똑같이 가족을 소중하게 여겼고 아픈 엄마에게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결국 서로를 보듬게 되었죠. 아빠는 큰언니에게 의지했고 큰언니는 아빠에게 신뢰를 보냈습니다. 아빠와 큰언니의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걸 엄마가 세상 떠나기 전에 다 보고 가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요. 엄마 돌아가셨을 때 큰언니가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오열하는 모습 보고 너무 슬프면서도 놀랐었어요. 늘 대쪽 같은 아주 강인한 모습만 보였던 큰언니였는데 저보다 훨씬 더 빨리 태어난 만큼 엄마를 오래 지켜보며 살아왔던 게 큰언니였음을 저는 그 순간 처음 깨닫기도 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후로는 큰언니가 저희 집안에서 엄마 역할이에요. 물론 저도 이의 없어요. 옛날부터 은근히 저희 집에 실질적인 가장 같은 면모도 있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저랑 대칭으로 반대인 것 같아요. 장남인 남자친구를 그 부모님께서 일찍 낳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들과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여동생들은 둘 다 20대 초반이거든요. 저희가 결혼 얘기를 시작한 이후 제가 처음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차 들른 적이 있었어요.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워낙 빵, 디저트 이런 걸 좋아하신다고 정보를 미리 입수해 놨었고요. 최근 맛집으로 유명한 베이커리에서 조각 케이크 세트며 마카롱이랑 수제 쿠키까지 알짜배기로 골라다가 구매해서 챙겨갔습니다. 뭐가 됐든 남자친구네 가족들에게 잘 보이려면 무조건 어머니의 마음만 얻으면 된다고, 그러면 장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편견일 수도 있지만요. 내 아들 뺏어간다는 여자가 너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일까봐 견제를 덜 당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언니들이 말해줬거든요. 아무리 시댁에 잘해도
내 아들 사랑을 가로채간 얄미운 며느리라는 취급 한 번씩 당해봤었다고요. 어머나, 어머. 아유, 그냥 편하게 놀러 오지. 뭘 이런 걸 다 사왔어요. 아우, 케이크 좀 봐. 아유, 예뻐라. 정말 맛있겠다. 어머, 이건 또 뭐예요? 이게 다 쿠키예요? 아유, 돈 좀 썼겠네. 고마워라. 저희 초이스는 대성공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제가 사온 베이커리 라인들을 보더니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지셨어요. 제가 어머님을 쓱 살펴보니까 아들 여자친구가 놀러 온다고 해서 신경이 쓰이셨는지 머리를 드라이로 만지신 것 같더라고요. 입으신 옷도 홈웨어치고는 너무 번듯한 원피스였죠. 제가 넙죽 인사 먼저 예의 바르게 하고 말씀 편하게 놓아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맛있는 먹을거리 가득한 식탁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정말 모든 것이 다 괜찮고 만족스럽게 흘러갔어요. 저희 언니들이 다 나이가 많고 제가 늦둥이라니까 어머님께서 신기해하시면서 박수 한번 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네와 반대의 경우니까 더 그렇게 느끼셨나 봐요. 그리고 대화가 한창일 무렵 저희 엄마 암투병 하시다가 먼저 떠나셨다고 하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 보이시더니 조심스레 저희 아빠가 재혼 계획은 없으신지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아니에요. 저희 아빠 나이가 몇인데요. 그 연세에 무슨 재혼을 하시겠어요. 전혀 생각 없으시대요. 아유, 그렇구나. 그런데 여튼간에 이혼보다는 사별이 낫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에휴, 좀 다행이네. 어머님의 말씀에 약간의 어폐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저희가 깃든 기색이 전혀 아니어서 어머님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여기고 저도 동의차 고개만 끄덕여드렸어요. 그러면 시집간 언니들은 다 잘 살고 있으니 아버님 노후 준비도 실상 다 되어 있으시겠네? 네, 그럼요. 문제 없어요. 저희 집은요, 그냥 저만 잘 살면 되는 집이에요. 어머나, 그래요. 앞으로 둘이 잘 지내면 되지. 어머님께서 저와 남자친구를 번갈아 쳐다보며 웃으시는데 뿌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단박에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다음엔 편하게 말 놓겠다며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다음이라는 게 자연스레 기약되는 것에 행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남자친구의 막내 여동생도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약속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길이라고 했어요. 갓 20살 나이에 꾸민답시고 옷도 차려입고 그랬던데 딱 저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화장은 힘줘서 하는 게 예쁜 거라고 여겼던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제 옛날 모습이 투영되면서 너무 귀엽고 풋풋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속으로 결혼하면 착한 새언니가 되어줘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가족들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남자친구랑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땅땅 밝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놀란 리액션 한번 하고 말았는데 저희 큰언니가 눈에 힘을 주며 저한테 질문 폭탄을 날려댔어요. 임신해서 사고 친 건 아니냐, 걔 정규직 맞냐, 연봉은 정확히 얼마냐, 거기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 등등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청문회도 아니고 정식 질의응답 시간이 펼쳐져서 저는 정신 바짝 차리고 큰언니가 쏟아내는 질문들에 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빠 쪽을 쳐다봤는데요. 아빠가 땅콩 과자를 드시는 둥 마는 둥 뭔가 생각에 잠겨 보였어요. 아빠는? 아빠 생각은 어때?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도 슬쩍 의견을 여쭤봤죠. 그랬더니 아빠가 안경을 고쳤으면서 씩 웃어 보였어요. 나는 네가 좋다면 까짓 거 나도 찬성이다. 정말? 이렇게 한 번에 오케이 해주시는 거야? 안 그럴 게 뭐가 있냐? 네가 천방지축 같아도 은근 신중하고 경솔하지 않으니 결혼을 화두에 올릴 정도면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 네 눈에 찼겠지. 저번에 보니까 키도 훤칠하더만. 속내도 그만큼 훤칠하다면야 나무랄 데가 있을까? 아무 놈한테나 쉽게 보낼 수 없다면서 큰언니는 투덜거렸지만 아빠는 호쾌한 말씀을 하셨어요. 덕분에 마음도 가벼워졌답니다. 아빠는 일전에 남자친구를 2번 본 적이 있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요. 한 번은 남자친구가 저 집에 바래다 주러 왔다가 마주쳤었고 집 근처에서 딱 맞닥뜨리는 바람에 또 한 번 얼굴을 본 적이 있었어요. 짧은 순간들이었지만 내심 남자친구의 인상이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그간 남자친구한테는 우리 아빠가 퇴직하고 그냥 노시다가 심심해서 바람 쐴 겸 소일거리 근무하면서 지내신다고 그렇게만 얘기했었죠. 남자친구가 워낙 남일 캐묻는 거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저한테도 조심성을 잘 발휘했거든요. 퇴직이란 단어를 들은 이후 저한테 아빠 얘기 안 물어봤어요. 저 엄마 돌아가신 거 말했을 때도 그 이후로는 자기 가족 얘기할 때조차 엄마라는 단어는 입에 안 올리려고 조심스럽게 굴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배려 넘치는 모습들에 제가 더 매력을 느낀 거였죠. 저희 아빠 경비 일하신다고 그렇게 흘리듯 말한 적은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아, 그러시구나 하고 그냥 말았고요. 아빠는 남자친구 만나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러기로 했는데 그때 처음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저희 아빠 지금 아파트 경비원으로 계신다고요. 그랬어? 아파트 경비? 아, 무슨 경비 일하신다고 했던 게 그거였구나. 남자친구가 은근 놀란기색이었는데 그게 부정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놀란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빠 퇴근하시는 시간에 맞춰 남자친구와 셋이서 파스타 집으로 갔어요. 저희 아빠 뵙는 자리라고 남자친구는 오만 고급 정식집, 유명한 고깃집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림도 없었죠. 아무래도 그런 데 가기는 오히려 더욱 힘드니까 이참에 기회 삼아 면이나 돌돌 말아먹고 싶은데 폼 잡고 고기 썰고 정갈한 반찬 집어먹느라 수고 더하는 것보다야 파스타 한 끼 먹고 싶구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많은 파스타 집을 간다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아빠는 이런 찬스 놓치지 않고 정말로 가고 싶은 곳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셋이 창가석에 앉아 나름 분위기 잡고 파스타를 먹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좀 웃기더라고요. 아빠, 우리도 연애 초반에 파스타 안 먹었어. 우리는 서로 잘 보일 생각이 그때 없었기 때문에 국밥 시게 말아먹고 치킨 뜯어먹고 그랬어. 지금 아빠 덕분에 우리가 고상한 음식 먹는 거야. 알아? 그러니까 너희 둘이 서로가 편해서 찰싹 붙게 된 거 아니냐. 서로에게 예의 차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가식 없이 솔직한 게 최고야. 아빠는 그저 툭툭 말씀을 뱉으시는 것뿐이었는데 그날따라 진솔하고 담백하게 들리더라고요. 그건 무려 여자친구의 아빠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라 몹시 불편하고 어려웠을 남자친구에게도 해당이 되었나 봐요. 점점 저희 아빠를 보면서 남자친구가 눈을 반짝 빛내더라고요. 아버님, 일은 안 힘드십니까? 저는 사무직인데도 가끔 외근 나가면 콧바람 쐬는 기분이라 좋을 때도 있지만요. 이게 피곤하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가끔은 잡일 처리당하는 기분일 때도 있고요. 아버님께서는 늘 외근을 달고 사시는 셈인데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글쎄, 불편하다고 여기려면 불편한 거 투성이지 뭐. 그런데 항상 필승, 이 필승을 머리에 새기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 모든 일이 근사하게 처리해야 할 미션으로 둔갑하더라고. 남자친구가 저와는 안 나누는 주제를 아빠와의 대화에서 써먹더라고요. 이게 뭐 남자들끼리 통하는 그런 게 있는 것인지 유대감인 건진 모르겠지만 식사 자리 위의 시간이 경과할수록 남자친구의 표정이 아주 초롱초롱해졌어요.
와, 아버님, 말씀마다 저에겐 감동입니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경비 일하는 다 늙은 노인인데 뭘 존경까지야. 아닙니다, 아버님. 노인네라고 하시다뇨. 아직 정정하십니다. 늙어 빠진 건 사실이지 뭐. 아니면 그럼 노익장이라고 할까? 저는 하나도 재미가 없는데 남자친구는 하하 웃음소리를 내면서 신나더라고요. 아빠가 옛날에 유럽 자주 다녀온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먹었던 파스타들 감상을 꺼내니까 남자친구가 또 놀라서 헉소리를 냈습니다. 한 업계에 오래 계시다가 퇴직하신 것 정도로만 전 알고 있는데 외람되지만 아버님께서 출장이 잦은 업무를 하셨나 봅니다. 아니,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서 살았지. 열심히 학구열을 불태우다 태우다 못해 집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빠의 과거에 흥미를 보이던 남자친구. 갑자기 무거운 주제로 전환되어 버린 것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와 아빠는 이미 엄마의 부재에 익숙한데요. 역시 다른 사람들은 듣기만 해도 난처해지고 어려워지는 주제겠죠. 그러고 보니 남자친구랑 저희 엄마 떠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것이 상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대 이상이었던 아빠와의 인사자리 그 이후 남자친구와 저희 엄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전에 간단히 알려줬던 것과는 달리 엄마의 투병 기간은 아주 길었으며 재발과 전이를 반복하는 바람에 가족들이 전부 무너졌었다고요. 세월이 꽤 지났기에 저는 엄마에게 덤덤했고 그래서 또 그게 화석이 되어 굳어있는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에게 자세히 그때의 순간들을 털어놓으면서 눈물이 또 나더라고요. 감정이 자꾸 솟구쳐서 힘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사, 저만의 고충 같은 걸 쉽게 공유하지 않는 성격인데다가 응석바지, 나약한 유형과는 거리가 멀고 남자친구는 굳이 남일 캐묻지 않는 성격인데요. 이런 점들 때문에 그간 봉인해왔던 저희 엄마 얘기를 상세하게 꺼낼 수 있어 좋았어요. 남자친구가 이렇게 힘들었던 얘기를 자기한테 솔직하게 들려줘서 고맙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결혼하면 우리 둘이 가족이 될 텐데 한 발짝 더 신뢰에 가까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그렇게 떠나신 게 아빠가 경비 일하게 된 거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언니들과 다른 가족들도 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겉으로 티를 안 냈을 뿐이죠.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다고 등산도 독서도 지루함을 씻어줄 벗이 되어주진 못한다고 하시던 아빠가 어느 날 웬 경비원을 입에 올리셨을 때 많이 놀랐던 건 사실입니다. 오로지 공부, 연구의 길만 걸어오셨던 분이 경비일이라니 도저히 매치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일상의 활력을 찾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누가 아빠를 만류할 수 있었겠어요? 그 후로 사무실 빌딩에서 경비원 옷 입고 앉아 계시는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저희 아빠 생각이 나서 저는 목례라도 꼭 한 번씩 드리게 됐습니다. 언니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경비 아저씨들, 보안요원분들께 싸가지 없게 굴지 말라고 조카들 교육을 싹 시켰으니까요. 아니 근데 아빠는 나이도 많으시면서 한창 팔팔한 경비원 아저씨들 사이에서 민폐 아니에요? 거기 분들 다 원래 경비라고 그러셨던 분들이죠. 치, 아빠만 땀물에서 흘러들어온 케이스네 딱 보니까. 큰언니가 반 농담조로 아빠한테 그랬는데요. 아빠가 아니라면서 막 손을 내저으시는 거예요. 에이 무슨 여기도 예사가 아니야. 나랑 어제 교대한 최씨만 봐도 그래. 그이가 대기업 부장으로 있다가 명퇴하고 가게 차린 게 소득이 없어서 경비원으로 온 사람이야. 여기도 만만치 않은 판이다. 아파트 단지가 큰 곳인데 지내기엔 나쁘지 않으신 모양이었죠. 제법 재밌는 분들도 만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빠가 경비실에서 써놓은 메모를 보면 워낙 달필이라서 다들 놀란다고 은근한 자랑도 곁들이셨죠.
유명 대학교에서 교수로 지내다가 퇴직했다는 경력은 아무에게도 발설 안 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 없다고 단호히 그러셨지만요. 저희 커플의 결혼 행배는 유유자적하게 순항 중이었습니다. 서두를 것도 없이 저희는 느긋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죠. 아버님께서 저를 몹시 궁금해하고 계신다는 소식이었어요. 집사람도 그렇게 칭찬을 하지. 우리 딸내미들도 너무 좋다 그러지. 그러니 내가 안 궁금하고 얼른 못 보고 배기겠어요? 한껏 신경 쓰고 간 자리에서 아버님은 대뜸 저 비행기 태우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간 남자친구 편으로 어머님 선물 2번 들려보냈고 여동생들이 카페 가는 걸 좋아한다길래 음료 기프티콘을 싸줬는데 그게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마당발이란 특징을 갖고 계신 전업주부였지만 아버님께서는 중소기업 임원직으로 근무하고 계셨어요. 그런 설명을 달고 배워서인지 부드러운 인상임에도 은은하게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더군요. 긴장은 되지만 연신 화기애애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분위기가 한순간에 반전된 것은 바로 저희 아빠 직업 얘기가 나오면서였죠.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왜 진작 말을 안 해줬니? 어머님께서는 순식간에 표정이 굳어버리셨어요. 맞은편의 남자친구를 확 쏘아보셨죠. 너 알고 있었어? 여보. 옆에서 아버님께서 쓱하며 어머님께 눈치를 주셨어요. 그러자 순간 흥분했던 어머님께서 큼큼 목을 가다듬으시곤 진정하셨죠. 아니, 내가 너무 놀라서 그러지. 그 연세에 아직도 일을 하실 분들어 경비? 아파트 경비? 노후 준비 다 되어 있으시단 게 설마 그런 의미일 줄은 상상도 못했구나. 제가 일부러 숨길 의도로 말씀을 안 드렸던 건 아니었어요. 나중에 딴 말 나오고 그럴까봐 내 입장, 내 생각은 분명히 밝혀놓는 거야. 난 솔직히 아파트 경비 그런 일 정말 개인적으로는 탐탁치 않아 한다. 호래비의 경비원? 아이고야. 어머님 말씀에 제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남자친구를 힐끗 보니까 완전히 어릿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죠. 어머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남자친구도 예상 못한 눈치였어요. 표정만 봐서는 우리 엄마가 왜 이러시지? 하며 의문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반대로 아버님 쪽은 상대적으로 잠잠하셔서 어머님께 무언의 동의를 표하는 것 같아 그게 오히려 신기했네요. 어머님이 이어서 하는 말씀에도 그저 수심 깊은 얼굴만 하고 계셨죠. 너무 안 좋게 듣지 말아줬으면 하는데 미안하지만 나는 이왕이면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갖춘 집이랑 맺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구나. 번듯하진 않아도 평범했으면 좋겠어. 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께서 경비 일하시는 게 죄는 아니니까요. 제가 부끄러워하거나 두 분께 죄송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저 견해 차이가 있는 거라고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빠께서 연세가 있다 보니 경비 일은 이제 마무리 짓는 단계에 와 계세요. 이제 그만두실 날 얼마 안 남았고요. 제가 차분하게 말을 해나가니까 아버님께서는 슬쩍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들어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선 인상 팍 찌푸리신 채로 한숨을 푹푹 쉬셨죠. 아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영 안 되겠다는 듯 그렇게 구시는 어머님을 보며 속이 착잡해졌지만 겉으로는 많은 내색을 안고 견뎠습니다. 그대로 그날 자리는 어영부영 마무리가 됐죠. 저 바래다 주겠다고 남자친구가 제 어깨를 감싸면서 어머님을 짜증스럽게 쳐다봤는데 든든하고 기쁘다기보단 민망함이 더 컸습니다. 아휴, 진짜 너무 미안하다. 우리 엄마 왜 저러냐?
나 아까 시겁해서 무슨 말이 안 튀어나오더라. 됐어. 당황하셔서 더 그러신 것 같아. 나는 이게 내 일이니까 당연하게 여겨져도 반대의 입장이라면 아파트 경비원 사돈이 싫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 너무 갑작스러우셨을 거야. 난 이해해. 그러니까 어머니께 괜히 대들지 마. 내 입장만 더 난처해질 수 있어. 네가 그렇다는데. 알았어, 그럼. 그러나 대답과는 달리 그러고 나서 남자친구는 어머님하고 한바탕 싸운 듯 싶었어요. 다음날 제가 캐모르니까 말을 자꾸 돌리더라고요. 언니들이 남자친구네 부모님하고 밥 먹는다더니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기에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경비원이라고 하니까 두 분 다 표정이 어두워졌다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아빠가 이 얘기를 들으시곤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이것만 솔직하게 말해봐라.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어쨌든 간에 네가 결혼을 하고 싶으냐? 하고 싶어. 그런데 아빠 경비 일한다고 그걸로 우스워진다면 그러면서까지 결혼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네 언니들 시집 보낼 때 이 아빠가 너무 무심했던 건 아닌지 늘상 자신을 돌아봤다. 내가 어찌됐든 간에 네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한다. 네 행복이 우선이야. 아빠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직접 나가서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이시지만 전직 교수였으니 직접 사정을 밝히고 저와 저희 집에 대한 인식을 바꿔놔주겠다고 하셨죠. 솔직히 아빠가 나서주신다면야 최고의 방법이었지만 저는 내심 아파트 경비원일지라도 그런 편견 없이 바라봐주는 시댁이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욕심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두 분 앞에 저희 아빠 교수직에서 퇴직하신 거라고 당장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인가 봐요. 남자친구가 저랑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친 게 분명했는데 어쨌든 같이 만나는 자리가 우여곡절 끝에 마련되었습니다. 상견례인 듯 상견례 아닌, 그러면서 상견례가 아니라고 친다면 명목이 애매해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남자친구와 상의 끝에 너무 오버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적당히 격식 갖춘 방 있는 한정식 집으로 예약했어요. 주말 저녁 시간대였습니다. 당일 식당으로 가는 길에 뒷좌석에서 아빠랑 큰언니가 뭐라고 자꾸 중얼대며 대화하는데 긴장되는 판국에 정신 사나워서 저는 일부러 신경을 꺼버렸네요. 사거리에서 차가 너무 막혀서 예상 밖으로 지체되긴 했지만 여유를 두고 출발했던 덕분에 정시에 맞게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먼저 도착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온 걸 보고 마음이 조급해졌죠. 얼른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방을 찾아가려는데 갑자기 뒤따라온 직원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실례지만 혹시 방금 까만색 SUV 주차하셨나요? 네, 저희 차 맞는데 왜 그러세요? 죄송한데 거기가 주차구역이 아니라서요. 차 돌리는 위치라서. 너무 죄송하지만 지금 바로 다른 데다가 주차를 옮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제가 정신이 빠져 있었는지 엉뚱한 데 차를 대고만 모양이었어요. 정말 당혹스러웠는데 시간 더 지체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주차장에서 차 옮길 솜씨는 셋 중에서 저뿐이었으니 별 수가 없었죠. 저는 발길을 돌렸고 아빠랑 큰언니는 방에 먼저 들어가 있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면서 속으로 크게 자책하며 제 주차를 마쳤습니다. 서둘러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 예약돼 있는 방을 찾았죠. 문 앞에서 헛기침 한번 하고 안으로 들어간 저는 미소와 함께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을 뱉으려는 저의 계획을 바로 철회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 두 눈을 의심해야만 했어요. 도대체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남자친구 아버님께서 저희 아빠에게 절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빠가 그런 아버님을 일으키는데 그 광경을 보자마자 저는 순간 뇌정지가 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뭐지? 결혼 물러달라고 아버님께서 혹시 우리한테 간청하시는 거 아닌가? 별별 최악의 가정까지 들었고요. 그런데 그때 들려온 아버님의 말씀에 어안이 벙벙해졌죠. 세상에, 여기서 이렇게 교수님을 뵙게 될 줄은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 나도 반가워이. 자, 이만 됐어. 이제 우리도 자리에 좀 앉자고, 응? 마침 우리 작은 딸도 들어왔으니까. 저는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해서 남자친구와 큰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두 사람도 저 못지않게 너무 놀란 표정이더라고요. 그때 큰언니가 얼른 제 귀에 대고 빠르게 속삭여 주었어요. 야, 이거 대박이다. 대학 다니실 적에 아빠 수업 들었던 제자라나 봐. 뭐? 엄청난 얘기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놀라움으로 격양돼 있는 표정이었고, 어머님 쪽은 완전 넋이 나간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아버님은 식사 내내 거의 들뜬기색이었죠. 그때 교수님 말씀이 아니었다면 저 정말 방황 많이 했을 겁니다. 낙오된 낯선 땅에서 만난 한 줄기 빛의 이정표. 그게 저에겐 교수님이었습니다. 아시죠? 뭘 자꾸 죽여 세우나? 그걸 가슴속으로 받아들여 새긴 것은 본인이었지.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백날 고함쳐봐야 닿지 않기 마련. 그러니 자네가 필히 자세가 되어 있었단 얘기네. 이미 훌륭한 청년이었어. 그때 분명히 따님만 두 분 계시다고 그리 들었던 기억이 얼핏 스치는데, 그 후로 얻으신 막내 따님이 저희 집안 며느리로 인연의 문을 다시 두드리다뇨. 교수님 따님이신 줄 알았다면 제가 진작... 아휴, 정말 죄인입니다. 민망하고 얼굴 화끈거려서 지금 교수님을 똑바로 뵙기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딸애가 말을 안 했으니 몰랐지. 그걸 두고 어찌 죄송하다 그래? 아빠와 아버님 두 분이서 놀라운 회오의 창을 펼치고 있는 와중, 제가 며느리로 확정되고 결혼이 성사되었음은 이미 전제로 깔고 말씀들을 나누시더군요. 너무 황당한데 자꾸 웃음이 나서 입꼬리를 조절해가며 밥을 먹었습니다. 남자친구도 할 말 잔뜩 쌓였지만 즐겁게 억누르는 표정을 하고선 저에게 자꾸 눈짓을 보냈어요. 어찌됐든 해피엔딩이라 이거였죠. 교수님,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야 술 한 잔을 올려보게 됐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내가 다 늙어서 건강관리한답시고 술 문제는 조신하게 삼가고 있는데 말이야. 이러면 거절할 도리가 없으니 쓰나. 약주라 생각하고 한 잔 달게 마셔야지. 큰언니와 어머님도 말씀하고 싶은 게 많은지 입술을 옴짝달싹했지만 실상 발언은 많이 안 하셨어요. 저희 아빠와 아버님이 워낙 감동적인 순간을 만끽하고 계셔서 말이죠. 나머지 네 사람끼리는 적당한 소소한 대화나 주고받은 정도였습니다. 대학 교수와 대학생 관계였던 두 분이 어쩜 이런 자리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네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뿐이었으면 자명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움 가득한 식사 자리는 감격 속에 마무리되었어요. 저희 아빠가 아버님께 악수를 청하며 잘 들어가라고 인사를 하셨는데, 내밀어진 손을 보며 아버님께서 굉장히 감동받은 표정이 되는 거예요. 아빠와 열렬히 악수하며 아버님께서는 곧 다시 뵙겠다고 힘주어 말씀을 하셨죠. 집으로 가는 차 안, 얼마나 궁금증이 쏟아져 내렸는지요. 그런데 아빠가 찬찬히 기억을 뜯어보고 정리하고 싶다고 혼자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셨어요. 입가에 은근한 미소가 걸리는 것으로 보건대 좋은 과거를 회상하고 계신 게 분명했습니다. 나중에 조합을 해본 결과 아빠와 아버님의 인연은 이러했습니다. 죽어라 공부해서 들어온 대학교, 집안의 기대와 지원을 아낌없이 받고 있었건만 아버님의 마음은 늘 붕 떠 있었습니다. 대학 공부가 맞지 않았던 거예요.
게다가 군대에서 다쳤었는데 바로 적절한 치료를 못 받으셨습니다. 전역 후 한참 지나서야 수술을 하게 되는 바람에 그때는 상태가 악화되어 있어 아주 큰 수술이 되었고 돈과 시간을 많이 쓰게 되셨죠. 사람 먼저 살고 봐야 한다고 치료비에 돈을 쏟고 나니 집안의 돈은 탕진된 후였습니다. 학교의 고학번 형들을 보면서 운이 좋아야 제때 졸업 못하고 저렇게 화석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셨죠. 운이 나쁘면 아예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셨고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불안한 청춘의 대학생 아버님은 딱 그 시기에 저희 아빠를 만나셨어요. 친구들에게 자주 담배와 기타를 구걸하며 놀면서도 공부할 때는 코피를 뚝뚝 흘려댔던 아버님이 한번 저희 아빠의 눈에 띄자 그 후로는 특이한 학생으로 머릿속에 각인되었던 겁니다. 하숙비가 없어 짐을 싸들고 친구들의 거처를 오가며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아빠는 돈을 주셨다고 합니다. 열망이 있는데 공부를 못하는 것은 비극이야. 앞으로 무얼 할 수 있겠나? 한번 생각을 해봐. 오로지 공부가 희망이니까 놓지 말고 열심히 해보라고. 비단 대학 졸업장을 따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남들보다 높이 날아서 멀리 보는 새가 되란 말이야. 그런 도움과 조언은 아버님으로서는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상경한 후로 늘 외롭고 지치고 친구들의 눈칫밥을 먹어가며 버텨냈던 서러움이 진정한 어른의 손길 어루만짐 한 번으로 녹아내리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빠는 아버님의 은사가 되셨죠. 굳은 심지를 갖게 된 아버님은 하루하루 학업에 매진하셨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을 때 혼자서 헤매다 아빠를 찾아가셨습니다. 교수님, 제가 정말 머리가 아파서 미치겠습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공부에 미쳐서 더욱 끝을 보고 싶고 그러면서 결혼도 확 해버리고 싶고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도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거 저한테는 큰일입니다. 공부를 더 파고드느냐, 사랑을 쟁취하느냐, 돈을 먼저 버느냐. 일생일대의 고민입니다. 교수님, 제발 답을 주세요. 제가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딱 하나. 우선 해야 할 것만 하면 되겠네. 그게 뭔가요? 발상을 달리하는 것. 세 가지를 다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능력이 자신한테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어? 하려면야 그냥 하겠지만요. 그러면 해봐. 힘 닿는 데까지.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한계까지 부딪혀봐야 하지. 안 그래? 이리저리 재지 말고 다 해봐. 여자한테 온 순정을 다 줘버리고 공부를 계속하면서 이걸 바로 놓을 만큼 매력적인 일자리가 있는지 찾아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보라고. 힘들어도 어째. 끼케야 피똥밖에 더 싸겠어? 확 덤벼들어.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욕심내서 다 덤벼들어 보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당시 좋아하던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끈질기게 들이대셨고 아이가 생겨서 살림을 차리셨습니다. 결혼식은 아이 태어나고 난 뒤에 하셨고요. 취직한 후로도 공부를 놓지 않으셨고 이러한 학구열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점점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살면서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올 때마다 아버님께서는 대학 재학 시절 저희 아빠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가슴에 새기셨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아빠에게 소식 전하고 감사 인사를 드렸던 게 서너 차례 되었대요. 그 후로는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많은 것이 빛을 발해갔던 것이었죠. 교수와 제자였다고는 하나 서로를 기억할 뿐더러 단박에 알아봤다는 게 유별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전말이 있던 거였어요. 사실 아빠는 남자친구 부모님을 식당에서 딱 뵌 순간 아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 쪽에서 아빠를 알아보시고 인사를 해오니까 번뜩 머릿속에서 스치는 과거가 있었대요. 그리고 기억을 되새김질하면서 점점 더 선명해졌던 것이죠. 완전히 상상 외의 전개를 맞은 저희 커플의 결혼 행배는 이제 빠른 질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항해에 남은 걸림돌, 암초라고 한다면 바로 어머님 쪽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그런 과거가 있었다고 하니 어머님께서 반대론을 펼치실 리는 만무했지만 저는 아무래도 속으로 약간 찝찝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머님께서는 내키지 않지만 마지못해 허락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전에 제가 사다 드렸던 케이크 중에 또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부탁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짜로 케이크 잡수시는 게 의도는 아닐 것 같고 목적은 제가 분명했습니다. 케이크 사들고 아무도 없을 때 남자친구네 집에 방문했어요. 어머나, 아니 케이크만 말했는데 뭘 또 다른 것까지 사왔어. 아휴, 오늘하고 수고했다. 오늘 밖에 많이 춥지. 얼른 이쪽으로 들어와. 얼른. 그런데 어머님께서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 태도를 보자마자 저에게 부정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안 좋은 얘기를 들을 일은 없겠다고 그런 예감이 확 들었습니다. 어머님과 마주 앉아 따뜻한 차도 함께 마시고 맛있는 디저트 먹으면서 도란도란 대화를 나눴어요. 와, 정말 얼마나 놀라고 내가 당황스러웠는지. 그때 놀란 가슴 쓸어내리느라 음식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도 몰랐잖니. 저도요. 저는 그날 차 주차 때문에 한 발 늦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진심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별 생각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분께서 서로 아는 사이셨다니. 아유, 그러게. 이건 인연인가 보다. 어머님께서 먼저 인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써주시는 것에 제가 속으로 기쁜 마음이 들었는데 겉으로 드러내면 안 될 것 같아 입술을 앙 다물고 있었어요. 사실은 저도 완전히 인연이고 운명이라 생각했다면서 기쁨의 만세라도 하고 싶었던 게 본심이었지만요. 그날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두고 얘기가 한참 오가다가 문득 어머님께서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저는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에 잠기게 되었네요. 나도 늦둥이는 아니지만 집에서 막내였어. 예쁨 받는 막내딸. 사남매 중에 넷째. 지금은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유년 시절을 그리 풍족하게 보내지 못했어. 아버지께서 수입이 일정치가 않아서 심할 땐 몇 달씩 들어오는 돈이 뚝 끊겼었는데 그런 시기에는 지내기가 정말 고역이었지. 그래서 어른이 되면서부터 가난이란 게 치가 떨렸나 보더라고. 가난하고 구질구질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아예 그런 쪽은 쳐다보기도 싫어졌어. 집에 먹을 입들은 많고 먹을 게 없으니 자식들이 손가락만 빨고 있는데 그거 뻔히 보이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집에만 계실 수가 있었겠어. 가만히 들어앉아 있으면 쌀 한 톨이 자동으로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장사라도 해보려니 아무런 미천이 없으셨던 거야. 좌판 하나 차릴 여유가 안 따라줬던 거지. 뭐라도 해보시려고 해보셔야만 했던 어머니는 어느 날부터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다니셨어. 너도 광주리가 뭔진 알고 있지? 그 넓은 광주리에다가 그러니까 별거를 다 넣고 다니셨어. 그게 떡일 때도 있었고 삶은 계란일 때도 있었지. 나중에는 김밥을 팔고 다니셨던 기억이 나네. 그러면 우리 어머니 머리에 김밥 냄새가 이렇게 배어나서 그걸 맡으면서 지냈었는데 이른 아침 시간부터 통금 시간까지 어머니가 안 다니신 데라고는 없었어. 정말 어디든 가셨어.
길거리는 물론이고 역 대합실에서 머리에 이고 가신 먹거리들을 파셨지. 사람들 찾아서 공장이고 여관 같은 데를 다니면서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팔려고 애를 쓰셨어. 말만 들어도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 고생길이 훤하지 않으니? 에휴, 나는 온갖 세상 사람들로부터 괄시당하고 멸시당한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 나이가 들어도 이게 아물지가 않는 것 같아. 뉴스에서 다뤄지는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입주민들로부터 모욕당한 사건들, 이런 거 보면 그래서 가슴이 쿵쿵거리고 너무 마음이 불편해. 아예 외면해버리는 게 차라리 낫더라고. 그런 아픈 구석을 들여다보기가 싫어. 그래서 부친께서 아파트 경비원 일 하고 계신단 말 들었을 때 그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 쉽게 괄시당하는 직업, 그런 거랑은 상관없으면 좋겠는데 왜 하필 그런 일을 하실까? 왜 아파트 경비원의 딸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솔직한 마음으론 싫었던 것 같으네. 너무 이기적이고 생각이 짧았지. 나이 들어서 어리석은 판단하고 허세를 부렸나 보다. 미안하다고 내가 꼭 사과를 해야겠다 싶었어. 느릿느릿하게 담담한 어조로 어머님께서 나눠주신 말씀이 제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져 왔어요. 가족들을 위해 사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탓인지 부친보다 모친께서 먼저 돌아가셨다는 그 대목에서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눈가에 힘을 주어야만 했네요. 제가 어머니의 며느리가 되어드려도 괜찮을까요? 조심스런 말투로 여쭤봤는데 어머님께서 환히 웃으며 저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오히려 며느리 되어달라고 간청할 참이었다고 하시는 것에 저도 따라서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사람 마음마다 그 인생마다 다양한 생각들과 사연들이 담겨 있다는 깨달음이 들었어요. 그 후로 어머님과 따로 연락하는 관계가 되었는데 조금도 부담스럽지 않고 매번 마음이 편합니다. 고부 갈등 없이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다는 오만한 자신감이 들고 있네요. 사람 인연이 돌고 도는 것이라지만 이런 순간에 이런 식으로 맞물리게 되다니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사실 저희 커플보다도 몇 배로 놀랐던 건 당사자인 저희 아빠와 아버님 두 분일 테지만요. 두 분께서는 이미 따로 만남도 가지셨어요. 이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함께 들어오게 되었으니 대화의 진도는 천천히 빼셨으면 좋겠네요. 신기한 인연이 엮인 만큼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갈 거예요. 먼저 천국에 가 계신 저희 엄마도 저를 지켜보고 계실 테니 더욱 그래야죠.